네,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 국가직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또 시험도 보시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정학은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보통은 이제 직관적으로 탁탁탁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기존에는 지금은 이제 보기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아마 많이 소요됐을 것 같고요. 특히 행정학을 마지막에 풀었다면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문장 하나하나를 내가 분석해서 풀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다. 그래서 생각보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아마 이제 문제를 막상 풀고 나면 내가 왜 이걸 틀렸을까 이렇게 판단될 수 있지만요. 이게 막상 시험장에서는 이제 행정학을 마지막에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또 문장이 이렇게 문제가 직관적으로 탁탁탁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를 다 해석을 하면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쫓기고 내용도 좀 어려운데 마지막에 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아마 이게 문제 자체가 이렇게 풀기가 조금 난해했던 건 20번 문제가 좀 난해했어요. 20번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 평가를 위한 실험, 그렇죠? 실험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조금 난해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번 같은 경우 이제 롬잭의 책임 유형은 분명히 뭐 우리가 다 배운 거지만 답을 고를 때는 뭐가 뭘까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5번도 좀 난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답을 구하는 데는 뭐 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아마 답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1, 2, 3, 4, 1, 2, 3, 4 왔다 갔다 하다가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번하고 17번은 이제 법률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뭐 법률을 잘 몰라서 그 부분을 다 볼 수는 없어서 아마 처음 봤다 이럴 수 있지만 분명히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난해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17번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뭐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소거법으로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좀 풀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행정학 같은 경우는 한 85점 정도 맞으셨으면 어느 정도 잘 보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난이도와 별개로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간에 쫓겨서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행정학은. 그래서 이게 문장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안 보이고 이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하다 보니까 아마 알았던 내용도 제대로 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적으로 봤을 때는 85점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잘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90점 이상이면 충분히 꽤 잘 본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문제 해설을 좀 같이 해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1번에 과학적 관리로는 최고 관리자의 운영 원리로 포스트 커브를 제시하였다. 포스트 커브를 제시하면서 했던 학자는 귤릭이에요. 귤릭. 그죠? 귤릭인데요. 이 포스트 커브는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뭐예요? 행정 관리론이에요. 행정 관리론. 그래서 최고 관리자의 7가지 덕목해서 행정 관리론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자, 최고 관리자의 운영 원리로 포스트 커브를 제시한 건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행정 관리론이다. 자, 2번 행태주의죠. 행태주의.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죠. 그래서 가치에 기반한 행정학의 과학화를 시도한 게 아니라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행정학의 과학화를 시도했죠. 그래서 행태주의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논리적 실증주의를 하겠다는 건데 이때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뭐 중심으로 사실 중심의 과학적 연구를 하겠다. 그렇죠? 과학적 연구를 사실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3번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 이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행태주의예요. 그래서 이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학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신행정론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행태주의가 굉장히 무력했더라.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행정학으로서 가치 판단을 통한 적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했고요. 이때 중요한 가치 판단을 뭐로 했다? 사회적 형평성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실증주의 방법론이 뭐예요? 행태주의 이런 걸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민간과 공공 부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기업가 정신보다는 자, 시민권을 중요시한 건 이거는 NPM이 아니라 이거는 뉴 거버넌스예요. 뉴 거버넌스. 그렇죠? 파트너십. 그러면서 시민 이런 정신을 강조했던 건 뉴 거버넌스다.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게 이제 신공공관리이론이겠죠. 자, 보시고 답은 3번.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생각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2번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 되었는데요. 자, 이건 베버의 관료제, 베버의 관료제인데요. 자, 베버의 관료제는 실제 이제 봉건적 지배체제에서 형성된 관료제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중세 영주들과 이제 절대 왕 사이에서 왕이 자기의 권한을 위해서 이제 필요했던 게 하나가 군대고요. 상비군이고 또 하나가 능력 있는 관료들이었습니다. 이제 관료제가 이 당시 봉건 시대에 형성된 관료제가 있어요. 왕 아래서. 이렇게. 그래서 봉건 시대의 관료제가 있고요. 자, 이런 시대의 관료제가 이제 봉건 시대의 관료제였는데 이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근대 시대의 관료제를 고민했던 게 이게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입니다. 베버 이념형 관료제. 자, 그래서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이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 아니라 봉건적 지배체제에서 형성된 관료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료제를 예시한 거예요. 새로운.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근대 관료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대 관료제. 그래서 19세기에 형성된 관료제로서 이 봉건 시대의 확립이 아니라 봉건 시대에서 형성된 어떤 관료체제나 과거의 유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료제를 제시했던 게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봉건적 지배체제 확립이 아니죠. 여기서 오히려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법적 합리적 권위의 기초를 둔 조직구조와 형태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법적 권위. 그래서 우리가 법적 합리적 권위의 기초를 두고 있고요. 3번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규의 지배, 문서주의를 강조하고요. 또 계층제를 강조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관료는 원칙적으로 계층구조, 상관이 임명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자,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총체주의가 합리주의죠. 그래서 계획 예산과 연기준 같은 예산 제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걔는 품성이 계영이야. 되었죠? 그래서 품성은 점정주의, 계영은 합리주의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영은 합리주의다. 이걸 이제 총체주의라고 하죠. 자, 2번 점정주의는 거시적 예산 결정과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되는데요. 점정주의는 자, 기존의 것을 토대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죠? 기존의 것을 토대로 약간 수정된 정책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기존의 정책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변화. 그죠? 약간의 수정된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증가 감소하면서 굉장히 미시적인 예산 결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삭감을 기존 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기존 게 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많이 봤던 얘기고요. 2번 답입니다. 자, 총체주의는 합리주의죠. 그래서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 배분을 전제로 하고요. 합리주의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최적을 선택하는 거라면 점정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답은 2번 충분히 잘 푸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우리가 무의사결정론은 바라츠는 자, 기본적으로 신엘리트론의 관점에서 무의사결정을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번에 충분히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 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신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주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4번이고요. 자,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 문제 채택 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의제 설정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의제 설정 단계에서. 그런데 의제 설정 단계에서 못 막았으면 결정 단계에서 막아야 되고요. 또 결정 단계에서 못 막았으면
집행 단계에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의사결정은 여러 단계에서 다 발생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무의사결정은 정책 과정 중 정책 문제 채택 단계 이외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본 정치 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억압 봉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트들이 원하는 이슈만 들어오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억압 봉쇄하는 거. 그래서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기본적으로 무의사결정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정책 문제화를 막기 위해서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의사결정의 수단은 많죠. 폭력도 되고요. 그렇죠? 권력, 편견의 동원, 편견의 수정. 그래서 이제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충분히 4번까지 잘 푸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5번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세액과 세출은 이제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여 작성하는데요. 이 통합재정의 범위는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기업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좀 넓지만 자, 일반 정부, 공공부문에서 일반 정부는 들어가지만 제가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면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이잖아요. 모든. 이런 말 자체가 이미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공기업 제외한다. 정부의 재정이 그래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 체계이고요. 우리가 많이 배웠죠.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는 내보내야 돼. 그래서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보내야 돼. 그렇죠?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는 제외함으로써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는 뭐한다? 공제한다, 제외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 충분히 배웠고요. 어떻게? 순계 개념으로 작성한다.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잘 푸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6번. 정책 분석 및 평가 연구에 적용되는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자, 분석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뭐요? 이게 일반화 가능성, 일반화 정도. 이거 뭐요? 외적 타당성 얘기입니다. 자, 2번. 이론적 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한 정도. 우리가 이론 딱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이론 딱 나오면 국가견별에서 구성적 타당성이다. 그래서 이론적이다, 추상적이다. 이런 표현들 기억하자고 했고요. 자, 3번에 집행된 정책 내용과 발생한 효과 사이, A와 B 효과 사이의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이걸 이제 내적 타당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 타당도는 이렇게 인과관계를 입증하면서 오직 A 때문에 B가 나온 정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내적 타당도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신뢰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6번까지는 충분히 잘 푸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자, 7번이 약간 감각이 필요한 건데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위원. 그죠? 이렇게 인사위원회 위원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이제 암기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문제를 우리가 못 푸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인사위원회 위원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공정하게. 그죠? 공정하게 하려면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들을 봤을 때요. 정치성 있는 사람들은 공정한 판단을 하는 데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이런 데도 다 누가 빠져요?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2번, 3번, 4번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감이 좀 있으시면 인사위원회는 좀 공정하게 들어가야 되고 이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좀 들어가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물론 3번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20년 맞나?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을 건 한데 일단은 그래도 1번이 너무 정치 성향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니까 조금 공정하게 하니까 이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나 이런 데 설명할 때도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공정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렇게 정치성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아마 3번 하셨던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답은 1번이고요.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을 다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판단으로 한번 맞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8번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1번이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구조는 잘 보이시나요? 사업구조는 자, 부서 내의 기능간 조정은 잘 돼요. 부서 내의 기능간 조정은 잘 됩니다. 근데 부서 간 조정이 안 돼요. 부서 간 조정이. 그리고 부서 간의 여기서도 기능 조정이 안 됩니다. 부서 간. 그래서 부서 간의 조정은 안 되고 부서 내의 기능 간 조정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이 안 된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사업 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두는 건 맞는데요. 여기 사업 부 간. 그렇죠? 기능 조정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부서 내냐, 부서 간이냐 이게 이제 중요했죠. 그래서 기능 조정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간을 보셨어요. 간을. 그래서 사업 간, 부서 간 조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서 간 조정은 안 되는 거죠. 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은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잘못 보면 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간이라는 거 이런 표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2번 매트릭스 구조는 수직적 기능 구조에 이제 수평적 사업 구조를 결합시킨 조직으로서 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서 다 외주하는 거죠. 연결해서.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자, 수평 구조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 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와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해서 좀 더 자유롭게, 그렇죠? 과정 중심으로 쭉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답은 1번이고요. 여기서 간, 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간, 내. 그렇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번, 3번, 4번이 쉽고 1번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간이란 표현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9번 연공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이제 국가직 모의고사 할 때도 이 연공주의하고 성과주의 관련해서 두 문제나 출제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정확히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기억에 이렇게 연공주의와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연공주의 반대가 성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직 시험 모의고사 볼 때도 제가 두 문제나 냈죠. 이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는 것, 장기 근속 이게 연공주의고요. 개인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주는 건 성과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층적 서열 구조를 강조하고 조직 내 안정성을 강조하면 이게 연공주의고, 리얼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 이게 성과주의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해서 2번 쉽게 풀 수 있죠. 연공주의 성과주의를 몰라도 충분히 기억, 디귿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이미. 그렇죠?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0번 앨리슨의 관료 정치 모형 3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앨리슨 모형은 이제 합리 모형이 있고 조직 과정 모형이 있고 관료 정치 모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모형이 있고요. 합리 모형, 조직 과정 모형, 관료 정치 모형인데 우리가 조직 과정 모형을 우리가 뭐란다? 회사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합리 모형은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로 한 몸처럼 딱 위에서 정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합리 모형이고요. 자, 회사 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결합체로 완전히 느슨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들이고 이 안에 그들만의 SOP가 있다. 근데 관료 정치 모형은 독립적인 개인 행위자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상층부 관료들에 의해서 정책 게임을 통한 협상 타입을 강조하고요. 굉장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 목표 공유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표 공유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10번에 자, 3번처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일관성이 매우 낮다. 이게 관료 정치 모형에 해당되죠. 자, 회사 모형은요.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준해결 상태에서. 그렇죠? 정책 결정은 준해결적 상태에 머무른다. 회사 모형이 강조하는 게 뭐야? 갈등의 준해결. 그러니까 이게 모형 2 얘기입니다. 그렇죠? 회사 모형이 모형 2니까요. 자, 정책 결정자들은 국가 전체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 이게 합리 모형이야. 모형 1이죠. 합리 모형. 그렇죠? 4번 정부는 단일한 결정 주체가 아니라 하위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됐다. 이게 뭡니까? 모형 2 얘기죠. 모형 2. 그래서 모형 3는 답은 3번. 이렇게 관료 정치 모형에 대한 얘기는 3번이다. 쉽게 다 풀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무난하게 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아는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또 이게 시간 때문에 지금 어떻게 풀었을지 모르겠어요. 막판에 이제 이걸 하나하나 또 읽으면서 딱 답이 3번, 2번 딱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의 압박 속에서 이제 이걸 잘 이렇게 관리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잘 풀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보시고요. 11번. 자, 제니스의 집단사고. 우리 집단사고라는 것도 배웠죠. 집단사고는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이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최고야. 우리는 정말 뭐 무결점이야. 도덕적이야. 만장일치가 돼야 돼. 우리 의견에 딴지를 걸면 안 돼. 만장일치가 되고 도덕적이고 우리 결정은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 집단 안에서는 우리 집단의 문제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집단사고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집단사고는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단적 합의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검열을 하고요. 오히려 이걸 통제를 해요.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만장일치고 도덕적인데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다? 자체 검열해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무결점의 그리고 만장일치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집단사고고 이걸 방지하려면 토론을 바탕으로 집단지상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은 집단사고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우리가 집단사고도 충분히 쭉 공부를 했었으니까 개념적으로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2번. 자, 조직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했을 때, 자, 1번. 구조적 상황이론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 구조. 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어떤 구조가 좋다? 유기적이다. 이게 이제 구조적 상황론이죠. 우리가 구조적 상황론은 자, 더 이상 뭐가 없다? 원 베스트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환경과 무관한 원 베스트는 없고 자, 환경이 이렇게 안정적일 땐 기기가 좋고 환경이 동태질 땐 유기가 좋다. 딱 이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조적 상황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안정한 환경은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겠죠. 자, 전략적 선택이론은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 그죠? 관리자의 선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해진 게 아니라 자, 전략적 선택이론은 자, 누가 환경보다도 이 관리자 결정자의 판단과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상이한 결정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관리자마다. 그래서 자, 2번 또 맞는 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거래비용 이론에서 자,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조직의 내부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내부 조직화. 우리 내부 조직화는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많이 연습을 했죠. 자, 실제 비용을 고민하는데 거래 비용은 이제 시장에서 드는 거고 조직을 만들면 조정 비용이 드는 건데 비용이 작은 게 좋으니까 거래 비용이 작을 때는 그냥 시장에서 거래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직을 만들 때 조정 비용과 내부 비용이 작을 때는 오히려 조직을 만드는 거고 그걸 우리가 비용의 내부하다 표현하죠. 거래 비용의 내부하다. 자, 그래서 자, 시장에서 거래 비용이 조직의 내부 비용보다 크면 그죠? 조직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3번 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알면 뭐 4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도 4번 충분히 고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자, 우연적 변화로 한정되며 계획적, 의도적 변화는 배제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그 문제를 보면요. 문제마다 그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오답 패턴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 출제하신 선생님은 이걸 뭔가 배제된다 이 표현을 좀 제외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잘 써서 오답을 만들었어요. 사실 12번 문제도 있잖아요. 4번. 그런데 17번 문제도 4번 한번 보세요. 17번에 4번도 보시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은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제외한다.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 선생님만의 어떤 문제 성향, 오답 만든 패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자, 우연적인 변화만 있는 건 아니고 계획적, 의도적 변화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직군 생태학은 결정론이고요. 자,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 변화든 우연한 변화든 다 포함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환경이 이게 변화가 되면 그 환경에 적합한 조직이나 환경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을 해요. 환경이 이 변화에
변화가 환경이 변화하면 그죠? 환경이 계획적으로 변하든 우연히 변화하든 이 변이가 생기면 그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애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 조직이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조직군 생태학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군 생태학은 환경이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애를 선택한 애들이 살아남는데 또 환경이 변하면 그렇죠? 환경이 변하면 이 계획적 변화든 우연한 변화든 변화가 있으면 환경에 맞는 애를 선택을 합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애들이 보존돼서 제도화되는 이런 단계를 겪어나가는 게 조직군 생태학이야. 조직군 생태학. 그래서 실제로 자, 조직군 생태학은 자,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도 있고요. 계획적 의도적 변화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어디서? 환경의 변화. 그렇죠? 이런 환경의 변화가 계획적이든 우연이든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애를 선택을 하게 되고 걔네들이 이제 보존이 되는 이런 단계를 겪어 나갑니다. 그래서 자, 4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변이, 환경의 변이, 환경의 선택, 이 선택에 맞는 애들을 보존 이렇게 가는 단계를 밟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 2, 3 뭐 충분히 답은 뭐 4번 뭐 1, 2, 3이 명확하니까요. 4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게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이거 한정되며 계획적 의도적 변화는 배제된다, 제외한다 이런 표현이 오답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알고 4번은 애매한데 배제된다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봤고요. 13번. 자,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봤죠? 분과 점은 뭐가 있다? 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분점표인데 분류법은 등급기준표고 점수법은 지읒, 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량적이란 건 항상 비수량은 종합적, 포괄적이다 표현을 쓰고요. 수량적은 요소로 쪼갰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소나 점수는 수량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소비교법은 이미 요소란 말에 수량이 있다. 그래서 기준직무를 정해놓고 점수법의 이미스를 극복하는 무슨 방법이다? 수량적 방법이다. 수량적 방법이다 라고 봤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점수법은 요소로 그죠? 나눠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2번 분류법은 자, 무슨 표? 등급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자, 비계량적 방법이다. 자, 점수, 요소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수량이에요. 그래서 서열법은 직무 요소를 요소로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비수량이 돼요. 비수량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죠. 자, 근데 요소 비교법은 기준을 잡되 자, 비계량이 아니라 요소란 말 자체가 보다 계량이다.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충분히 쉽게 풀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14번 우리나라의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뭐 충분히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능정보 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과기부 장관이 하되 기본적으로 몇 년마다 3년 단위로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충분히 뭐 2번도 많이 봤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해서 전자정보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자, 전자정보의 기본계획은 과기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이제 전자정보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했고요. 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안부 장관.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전자정보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용적으로 과기부 장관은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세우고요. 3년마다. 행안부 장관은 자, 전자정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과 4번은 기본적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보시고요. 15번. 자, 롬제계 행정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롬제계 이 유형을 딱 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이럴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보여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자, 롬제계 유형은 기본적으로 기관 통제 원청이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그죠? 통제 정도가 높냐, 낮냐. 그죠? 그래서 기관 내부에서 강한 통제를 하는 게 관료적 책임이고 이 관료적 책임이 이제 계층적 책임이에요. 이거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책들은 이걸 관료라고 하는 거고 어떤 책들은 이걸
계층적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법적 책임은요. 법적 책임은 자, 높은 통제, 법률로 통제를 하되 자, 어디서? 외부에서. 그렇죠? 외부에 있는 어떤 행정부가 아닌 외부 영역에서. 그렇죠? 행정부가 아닌 외부, 입법, 사법. 그렇죠?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법을 지키는 거. 그렇죠? 이게 뭐예요? 외부죠. 외부. 그래서 여기서 답이 안 보여도 그렇죠? 법적 책임은 자, 이런 내부 이런 단어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내부, 외부는 오답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좀 보이면 좋은데 이런 조직 내 어떤 내부 규칙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든 법에 의한 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본이 뭐예요? 롬잭은 이렇게 외부에 의한 통제가 뭐예요? 법률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2번처럼 내부 규칙, 표준운영 절차, 내부의 어떤 규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든 법에 의한 통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좀 보이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쭉 읽으면 그냥 법, 이것도 법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부, 외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전문가적 책임은 전문 직업적 주범과 전문가 집단의 관행을 중시하고 있고요. 정책 책임은 이제 민간 고객, 외부의 이익 집단 등 외부 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것도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걸 봤을 때 이게 쓱 읽으면 다 맞는 말 같아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 내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5번이 뭐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답이 안 보였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1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 충분히 배웠고요. 그래서 재정사업 성과 관리의 내용은 성과 목표 관리와 성과 평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정성과 목표 관리 제도 등 평가 제도 등이 있죠. 그래서 평가로 구성되고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 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 운영에 반영되고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건 3번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그래서 재정사업의 심층평가 결과, 심층평가한 결과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평가를 실시한다? 아니죠. 이거는 자율평가하고 문제가 되면 심층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도 충분히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라 예산 증액과 삭감이 가능하며 별도의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면 그때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재에 딱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나머지는 사실 일반적 얘기고요. 3번이 순서예요. 평가 결과 필요하면 자율평가한다. 이런 순서, 이게 서로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오답 만들기 딱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보시면 되겠고,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예산관리처의 파트를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1번, 2번, 4번이 너무 일반적 얘기고 3번이 조금 순서 문제고 기재부 장관 들어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16번도 쉽게 풀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17번. 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21년도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은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잠재적, 외견상 이해충돌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자, 보시고요. 그래서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충돌이란 건 뭐예요? 내가 당사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사적인 어떤 거.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이해충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관료인데 내가 나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내가 허가를 하는 담당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관료인데 허가 내준 사람인데 인가, 허가, 특허 내준 사람인데 나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담당자가 되면 사익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과 연루된 사건이나 어떤 뭐 인가, 허가, 특허 등 이런 거에서 재판관이나 관료가 되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이죠. 이거 4번이 애매하더라도 1, 2, 3번이 너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4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자,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여기서도 제외된다. 이 표현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오답 만들 때 자꾸 뭐를 제외한다. 뭐를 배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4번에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저희 책에도 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자,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은 되지만, 자,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도 에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에 뭐 할 수 있어요?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규정도 저희 책에 딱 있죠.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걸 몰라도 1번, 2번, 3번이 너무 일반적 얘기고, 그렇죠? 4번이 이제 문제화 될 수 있다 느낌이 드셔야 돼요. 신고할 수 있다. 기관은 제외된다. 제외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18번. 근데 이제 사실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알긴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걸 다 알긴 힘든데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일반론적인 얘기와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오답의 포인트가 있는 문장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내가 이거를 알아가지고 풀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쭉 알고 다 기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양이 많은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4번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복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우리 12번의 4번이나 17번의 4번은 비슷한 구조로 만든 오답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우리 18번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직위해제는 우리가 징계가 아니다. 충분히 배웠죠. 그래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성적이 나쁠 때 3개월 대기 명령을 내고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위해제 사유들은 직능, 성형, 적격, 수사다. 그래서 능력이나 성적이 나쁠 때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3번 능력 부족, 성적 나쁜 자는 직위해제 가능하죠. 자, 직위해제는 다만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만 하고 있지 마. 그게 직위해제예요, 직위해제. 그래서 우리 뭐 충분히 배웠던 얘기고요. 자,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쳐서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합니다. 지체 없이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직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뭐 충분히 쉽게 풀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19번은 이제 어렵진 않은데요. 어렵진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이거 어떻게 순서가 뭐지? 하는데 이건 순서 문제가 아니에요. 2021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굳이 이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놓은 이유가 뭡니까? 새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최초로 이제 처음으로 새로 들어온 주민참여제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가 있었어요? 감, 투, 송, 환이다. 이렇게 있다고 했죠. 물론 감사 청구하고 조례 제정 개편은 같이 들어왔다. 그렇죠? 이렇게 왔는데 다만 최근에 21년도 개정되면서 새로 들은 게 뭡니까? 조례 제정 개편 청구가 아니라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그렇죠? 이 의견 제출이 새로 들어왔다 있어요. 그래서 21년도 개정된 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는 4번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입니다. 이게 문제는 쉬운데 이게 그냥 이런 순서를 묻는 건가 하면 최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하고 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또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1년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여기 이거 굳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거 없고 그냥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제도 하면 뭐 감사청구나 조례제정 이렇게 될 수 있지만 21년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건 4번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19번이 4번이고요. 이것도 뭐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20번인데요. 20번이 좀 어려워요. 20번이. 자, 우리가 이제 진실험에 대해서 사실은 가볍게 뭐 전체적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 수험서에는 아직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실험, 비실험 이런 건 자세히 돼 있지만 진실험은 그냥 간략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아내기가 좀 힘들었던, 그렇죠? 한번 내용이고요. 뭐 2번과 3번은 충분히 하는데 1번과 4번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1번과 4번이.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좀 명확하게 좀 틀리기 좋았던 문제는 20번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진실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그래서 내적 타당도 높고요. 외적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실험이 진실험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요. 실현 가능성, 그렇죠? 실현 가능성은 준실험이 높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3번. 회귀 불연석 설계도 자, 구분점에서 회귀 직선의 불연석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 불연속 설계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뭐 이런 거는 내용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배웠죠. 뭐 이렇게 가다가 불연속점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효과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가 있는데 갑자기 껑충 뛰어서 불연속점이 생긴다. 이게 회기 불연속 설계예요. 그래서 9번점에서 회기 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뭐 이런 거는 뭐 가볍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가 있어요. 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솔로몬 사집단 설계, 이런 것들이 다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그래서 사실 진실함에 대한 얘기들이 일반 수험서에 반영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진실함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하고 통제 집단 사후 설계하고 그다음에 솔로몬 사집단 설계, 이 세 가지가 진실함 설계입니다. 자, 그래서 진실함은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설계, 그다음에 통제 집단 사후 설계, 솔로몬 사집단 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진실함인데 이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설계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보시면 이 측정을 하고요.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를 봅니다. 먼저 사전 측정을 하고요. 실험은 여기서만 하고. 그죠? 이게 통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먼저 측정을 하고요. 사전적으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집단만 실험을 하고요. 이게 실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후 변화를 실험 없는 집단과 실험 한 집단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전, 사후 설계입니다. 근데 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여기서 이 사전 설계에서 뭐예요? 사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전 측정이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자, 검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검사 효과가 우리가 측정 효과, 검사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진실함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서 잘 보여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전적인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긴다? 이 측정 효과가 생겨요. 측정 효과가.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이런 게 싫다. 그래서 사전 측정한 게 실험 결과에 왜곡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통제 집단 사후 설계는 앞에 측정을 아예 안 하고요. 그냥 실험부터 하고 사후 측정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물론 이 집단 성정할 때 이제 무작위 배정은 해요. 무작위 배정을 해서 동질성을 확보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는 뭘 안 해요? 사전 측정을 안 해요. 그 대신에 사후 측정만 하는 거죠. 그럼 뭘 막아요? 이런 검사 효과는 사라지겠죠. 근데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앞에 집단이 어떤지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변화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어떻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어땠다, 이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앞에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얼마큼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앞에 어떤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어요. 기출 시험을 봐가지고 60점 맞았다. 여기도 60점 맞았다. 근데 수업을 들은 거죠. 수업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95점 맞고 수업 들었는데 80점 맞았다. 뭐 이렇게 사전 측정 점수를 보고 변화를 봐야지 정확한 측정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전 측정 없이 그냥 여기는 95점, 여기는 만약에 똑같이 95점 맞은 거예요. 근데 앞에 점수가 몇 점이었냐가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성적이 향상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60점이었고 이 사람은 원래 95점이었으면 이 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사전 측정이 돼야 하는데 사전 측정 안 하고 사후 측정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 측정을 하면 문제가 뭐예요? 측정 요소, 검사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된 게 반영이 돼가지고 사후적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사후 측정만 하면 앞에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야지 이게 성장 정도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집단 설계는 이렇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설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의 장점이 섞이겠죠. 그래서 한 집단, 두 집단, 세 집단, 네 집단 해서 솔로몬의 네 집단 설계입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도 하고
통제 집단 사후 설계도 하고 그걸 같이 하면 뭐 변화 정도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둘, 셋, 넷 해서 솔로몬의 네 집단 설계다. 그래서 솔로몬 네 집단 설계는 이런 사전 사후 설계와 사후 설계의 장점을 결합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이제 결합한 거예요. 그렇죠? 4번 맞고요. 근데 통제 집단 사전 측정이 이제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고 검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이게 진실함에 대한 얘기들이 이쪽이 자세하게 원래 수험 설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0번 문제 정도가 우리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15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이 안 보일 수 있다. 1, 2, 3, 4 쭉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7번하고 17번 같은 경우 이게 법률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안 봤을 수 있는데 다만 나머지 보기가 좀 명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조직군 생태학 있죠. 이것도 앞에 1, 2, 3이 너무 명확하니까 뭐 4번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이도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상 풀고 나면 이게 지금 수업을 듣고 나면 그렇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당시 시험장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판단하면서 문제 풀기가 좀 이렇게 체감 난이도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체감 난이도가 좀 있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공부한 대로 풀었으면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85점 정도 맞으면 잘 본 것 같고요. 90점 이상은 굉장히 잘 봤어요. 90점 이상 굉장히 잘 봤고 85점 정도가 이제 합격전에 어떤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80점도 괜찮아요. 80점도 80점 맞아서 행정을 못 본 건 아닙니다. 근데 85점이면 잘 본 거고, 그렇죠? 90점이면 잘 본 거고, 아주 잘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80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은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점수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상대적인 점수로 보셔서 기본적으로 80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잘 보셨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85점 이상은 그래도 잘 보셨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제 시험 잘 보셔가지고 또 다들 합격 결과 있으실 거고요. 또 이관왕 노리시고 또 지방직 또 열심히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시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또 지방직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점수가 급상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많은 그 경험상 국가직과 무관하게 지방직 점수가 급상승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좀 낙담하지 마시고요. 혹시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지금부터 당장 그죠?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열심히 우리 또 달려가시면 좋겠고요. 시험 잘 보신 분들도 열심히 또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